네, 안녕하십니까. 역학적 시스템 첫 시간입니다. 네, 물리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네요. 어쨌건 물리가 뭐 어려운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 파트는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맛보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역학, 그 다음에 전자기학이에요. 전자기학이에요. 근데 역학과 전자기학을 딱 통합과학에서 언급을 하네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것을 알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꼭 물리학이 아니더라도 화학이라던가 지구학이라던가 생명과학이라던가 공부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중력과 그 중력 안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 시스템, 역학적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역학적 시스템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단어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뒷내용에서 이제 뭐 화산 뭐 터지고 뭐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냐, 생명체랑 상호작용하냐, 그런 걸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첫 번째 단원에서는요, 중력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부각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의하기 진짜 간단하게 해볼게요. 간단하게. 이 비행기가 있고 날다람쥐가 있고 고래가 있죠. 고래가 있죠. 먼저 첫 번째, 비행기와 날다람쥐를 비교해 봅시다. 얘네들은 모두 다 날아다니는 녀석들이에요. 그쵸?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고 있어. 근데 어디서 날아다니고 있지? 지구에서 날아다니고 있네. 네, 지구. 지구에는요, 중력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력을 이겨내야지만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서로가 중력을 이겨내고 어떠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날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래를 보도록 할게요. 이 고래 같은 경우는 바다를 떠다니고 있죠. 그렇죠. 바다를 떠다니고 있죠. 근데 만약에 바다에서 어떠한 힘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고래는 중력의 힘을 받아서 바다 밑으로 점점점 떨어져야 할 겁니다. 하지만 고래는 그 힘을 이겨내가지고 어떻게든 떠다니고 있잖아요. 헤엄치고 있죠. 그래서 그 힘을 어떻게 내고 있는가를 한번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도마뱀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도마뱀은 이쁘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동물들이 공통으로 받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력이라는 동일한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중력에 대해서는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건 중력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비행기와 날다람쥐는 날고 있잖아요. 어떻게 날고 있을까? 어떠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날고 있다는 거죠. 양력과 부력. 양력과 부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양력은 좀 패스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부력이라도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양력과 부력 혹은 부력을 만들어내가지고 날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부력을 강조하려고 하냐면요. 바로 얘예요. 얘 고래. 고래. 고래가 바닷속을 둥둥 떠다니고 있잖아요. 둥둥 떠다닐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부력 때문인 겁니다. 이 부력 때문에 떠다닐 수 있다. 부력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양력도 받고 있어요. 이 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떠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날아다닐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양력 때문에 날아다닐 수 있다. 바다를 헤엄쳐서 돌아다닐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부력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꼭 바닷속에서만 부력을 받는 게 아니라요. 공기 중에서도 부력을 받을 수 있어요. 좀 그 힘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어쨌건 이 힘들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각 그림에서 동물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 어떠한 힘을 이용하는지 찾아보자. 이게 역학적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꼭 중력 뭐 이런 힘 때문에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이겨내고 어떻게든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력과 부력이 있어야지만 날아갈 수 있다고 했죠. 그것을 비행기는요,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회전하고 바퀴가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추진력을 얻어내겠죠. 추진력을 얻어냄으로써 양력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기 위해서는 프로펠러가 빙글빙글 돌기 위해서는 모터가 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모터를 돌리는 힘이 뭐예요? 전자기력이죠. 전자기력. 전기력을 이용해가지고 이 모터를 돌리는 거다.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들을 조합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쓰이는 것이 바로 시스템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날다람쥐도 얘가 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추진력을 얻어야 되겠죠. 그렇죠? 추진력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먹어서 그 양분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자신의 근육을 움직임으로써 그렇게 네, 양력과 부력을 얻어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생명체인 이 고래도 마찬가지예요. 뭘 먹으니까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인간이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리는 것은 과거에 할 수 없던 것처럼 움직임을 만드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 비행기 하늘 날았는데 쇼킹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쵸? 그리고 아마 1960년도? 60년도였나? 40년도였나? 모르겠네. 그때 로켓 쐈죠. 그쵸? 로켓 쐈죠. 그 당시에는 뭐 로켓 쏘는 거 그냥 로켓 쐈구나, 뭐달 갔구나 했겠지만 지금은 또 뭡니까? 화성 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죠? 화성 가자. 그쵸?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요, 화성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는 달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세대분들도 이런만 있으면은 뭐 대기권은 돌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시대까지 넘어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우주시대를 향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럽네. 그렇죠. 젊은 게 최고예요.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이런 게 역학적 시스템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차차 알게 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중력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거 상황을 좀 읽어보세요. 다이빙 할 때 도움 닫기를 했어. 그냥 다이빙 했을 때, 도움 닫기를 하지 않고 그냥 다이빙 했을 때랑 도움 닫기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 점프를 해가지고 날아갈 때 나의 채공 시간은 어느 게 더 길까?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릴까요? 네,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이 교과서에서 묻고 있는 이 도움 닫기에 대한 채공 시간은요, 아마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한번 여기를 봅시다. 자, 레일이 이렇게 있고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그냥 뛰어내릴 수 있을 거고, 도움 닫기를 통해서 뛰어내릴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뛰어내린다고 하면은 그냥 으차 해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겠지. 근데 도움 닫기를 해가지고 막 으아 이렇게 뛰어갈 거야. 뛰어가서 이제 점프를 할 건데, 이때 점프를 어떻게 하냐? 점프를 어떻게 하냐? 뭐 여러분들은 점프를 이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다. 그럼 당연히 위로 향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만큼 채공 시간이 늘어나겠죠. 늘어나겠죠. 근데 아마 이 교과서에서는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도움 닫기를 통해 이 절벽에 여기 이 부분을 힘껏 발로 차가지고 수평 방향으로 속도를 더한 상태로 점프를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발로 차게 되면은, 얘를 발로 차서 얍 하고 뛰게 되면은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평 방향으로 날아가겠죠. 그쵸? 수평 방향으로 날아갈 거란 말이에요. 위로 향하는 그런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평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이 점점 중력을 받아서 뭐 이런 식으로 추락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추락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때 이때의 채공 시간이 길 거냐, 이때 채공 시간이 길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다시 교과서로 가볼까요? 더 오래 걸릴까? 더 오래 걸릴까? 글쎄요. 모르겠네. 한번 관련 영상을 보고 와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라는 영상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서 이 아래에 있는 낙하 운동의 비교라는 실험 영상이 있거든요. 이 실험 영상을 두 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개를 보게 되면 아마 이 다이빙에 대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죠. 먼저 사고 실험이라고 함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실험을 얘기를 합니다. 직접 하는 실험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얘기를 했어요. 두 질량이 있는데 무거운 질량일수록 자유낙하 실험을 하게 될 경우 무거운 게 더 먼저 떨어질 것이다. 뭐 예를 들어 쇠구슬과 깃털이 있겠죠. 그럼 얘네들을 떨어뜨리게 되면 당연히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다라고 사람들은 믿어왔어요. 그리고 갈릴레이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사고 실험을 해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다라고 하면은 뭔가 모순이 생겨나는 거야. 만약에 이 두 가지 실험을 진행했을 때 모순이 일어난다는데,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갈릴레이가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했던 그 사고 실험을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험 장비도 다 들고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갈릴레이 사고 실험에 따르면요, 질량이 무거운 추가 질량이 가벼운 추, 두 개의 추를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분명히 질량이 무거운 추가 먼저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떨어뜨렸을 때 누가 먼저 떨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먼저 땅바닥에 도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동시에 3, 2, 1, 던지! 보시는 것과 같이 두 물체의 자유낙하하는 시간은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질량이 무겁던 무겁지 않던 얘네들의 낙하 시간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실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갈릴레이가 얘기를 한 것 중에는, 아 그래? 무거운 녀석이 더 빨리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을 아까와 다르게는 한 대 묶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벼운 녀석이었던 애는 천천히 떨어지려고 할 거고, 무거운 녀석인 애는 더 빨리 떨어지려고 하니까 얘네들의 중간값 크기, 그 시간, 중간값 시간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아 그래,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과 이 무거운 녀석을 다시 동시에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 녀석이 가장 먼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서로에 대한 중간값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 녀석은 더 느리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보면은 어쨌건 이 녀석은 하나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의 질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얘보다 얘가 더 무겁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해서 이제는 얘가 더 무겁기 때문에 얘보다 더 빨리 떨어져야 되겠네요.
그렇듯 생각에 따라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한 게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을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누가 먼저 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무거운 녀석과 하나가 되는 녀석과 그다음에 원래 있던 이 녀석을 동시에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자, 동시에 하나, 둘, 셋, 던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맞다면은 분명히 무거운 추가 먼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두 개의 질량을 묶었던 녀석들이 더 천천히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두 개의 물체가 모두 동시에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낙하 시간에는 질량과 무관하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릴레이는 나중에 무거운 추와 가벼운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려도 똑같은 시간에 땅바닥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진공에서의 실험이 가능해진 그때에 그 실험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평 방향으로 공을 던졌을 때 자유낙하하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실험 장비가 있죠. 여기에 이제 쇠구슬을 놓아가지고 던지게 될 건데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 가해지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될 거고요. 낮은 곳에서 떨어뜨릴 때에는 수평 방향으로 가해지는 속도가 느려지게 될 거예요. 이러한 속도 차이가 있을 때 물체가 갖고 있는 속도에 따라서 자유낙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상을 해보면은 속도가 빠른 물체일수록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얘기해서 속도와 무관하게 어쨌건 수평 방향의 속도,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속도는 나눠져 있으니까 이 녀석들의 낙하 시간은 동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높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두 번째는 낮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분명히 속도 차이가 있겠죠. 낮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는 이 녀석의 속도가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던 녀석보다 수평 방향의 속도가 더 느릴 겁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을 때 낙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높은 곳으로 떨어뜨리는 쇠구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낮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체의 낙하 영상을 중첩시켜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죠. 과연 속도가 빠른 녀석과 속도가 느린 녀석, 낙하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요, 이 쇠구슬이 동시에 도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낙하 시간의 차이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쇠구슬의 속도가 수평 방향의 속도는 온전히 수평 방향의 이동거리에만 영향을 끼치고 수직 방향으로의 이동거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질량이 다르다라고 해서 채공 시간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한 답도 얻어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속도를 갖고 떨어진다라고 한들 어쨌건 채공 시간은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실험에 대한 해석을 옆에 이 표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원래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그래프 그리는 걸로 해서 오늘 수업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벌써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질량이 서로 다른데 채공 시간이 똑같을까? 떨어지는 시간이 똑같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는 지구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을 받는다라고 해서요. 근데 그 중력의 시발점이
뭘까요? 요거 아니죠? 중력의 출발점이 뭘까요? 예, 그거는 결국 만유인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만유인력은 힘 F, 만유인력 F는 해서 중력상수 G,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지구와 다른 행성 간의 거리, 지구와 다른 행성 간의 거리라고 할게요. 그래서 R 제곱분의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뭐 달이라고 할까? 달의 질량을 스몰 M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유인력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구와 달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만유인력, 서로에 대한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뉴턴이 아주 멋지게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수식으로 쓴 게 바로 지금 F는 G, 중력상수 곱하기 R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R이 바로 떨어진 거리를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유인력이에요. 그래서 만유인력 파트에서 공부할 때는 만유인력을 이렇게 다루긴 하는데 지금 우리는 중력을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유인력은 질량체와 질량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다라고 했으면은 중력은 우리와 지구가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만유인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중력 똑같은 F가 아니다라고 해서 만유라고 할게요. 만유 F. 자 이제는 중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중력 F 똑같이 어쨌건 힘이기 때문에 중력 F를 쓰게 되고 어쨌건 만유인력으로 만들어진 힘이기 때문에요. 중력상수 G를 쓰게 됩니다. 자, 이 중력상수라는 것은 행성마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어쨌건 지금 지구를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중력상수는 결정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지구와 우리가 떨어진 거리 R 제곱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 라지 M 그 다음에 나의 질량 스몰 M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만유인력과 똑같네. 똑같지만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볼까요? 지구가 이렇게 놓여 있고 우리는 그 지표면에 서 있어요. 자, 이때 지구와 우리가 떨어진 거리는 몇일까? 지구와 우리가 떨어진 거리는 몇일까? 지표면에 있다면서요. 지표면에 있으니까 빵이네. 그래서 이 빵이면은 중력이라는 건 무한대의 힘이군요.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때 지구가 받는 이 질량 때문에 만들어지는 중력이라는 것은 아니다. 중력이라 하지 말고요. 이 지구가 갖고 있는 질량이라는 크기 있죠. 그 크기는 지구의 부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얘네들의 전체 질량이 어디에 작용하는지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계산해 보면 가장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게 되면요. 지구의 모든 질량이 지구의 중심에 모여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구 중심에 지구의 그 무거운 질량이 모여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구의 질량이 지구 중심에 놓여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지구 표면에 뭐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해서 좀 그림을 이쁘게 그려볼까? 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질량이 있잖아요. 질량이 있으니까 그 질량의 중심, 질량이 어디에 모여 있는가를 찝어봤을 때 이 정도쯤에 모여 있다라고, 아이고 사람을 죽여버리네. 이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두 질량체가 얼마큼 떨어져 있냐를 따질 수 있겠죠. 그죠? 따질 수 있겠죠.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이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떨어져 있다. 그럼 이 떨어진 길이가 아까 우리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 R 값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지구의 중심에 질량체가 놓여 있다라고 했고요. 지구 표면까지는 이만큼의 거리가 될 겁니다. 이만큼의 거리가 뭐예요? 지구 반지름이잖아요. 지구 반지름. 네, 지구 반지름 R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표면으로부터 어느 높이에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뭐 롯데타워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비행기 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높이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높이를 h다라고 둡시다. h다라고. 어느 정도 높이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높이에 있던 그 h값이 무엇이든 간에 지구의 반지름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잖아요. 네. 이 r이라는 값이 h에 비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h라는 값은 그냥 무시를 합니다. 무시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지구와 우리가 서로 떨어진 거리, 이 r이라는 값은 그냥 지구 반지름이다 라고 못을 박아요. 오케이? 네, 못을 박습니다. 자, 떨어진 거리까지 이제 상수 취급을 한다는 거죠. r까지 상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냥 r 제곱을 넣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 질량 알잖아요. 지구 질량도 상수네.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질량 우리가 알잖아. 상수네. 그럼 이 중력이라는 값 자체가 상수네. 그쵸? 상수네. 그러면은 어쨌건 우리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겠지. 모든 생물체가 받게 되는 힘의 크기가 이 중력이라는 값이 됩니다. 중력이라는 값. 지구 상수 G도
결정되어져 있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 반지름 결정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태양의 질량, 태양의 질량이 갑자기 왜 나와? 지구의 질량 결정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자신의 질량만큼의 중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중력을 받는다. 그러면은 질량이 다르면은 중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력 받는 힘이 달라지니까 떨어지는 시간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자, 물체가 힘을 받게 되면은요, 어쨌건 중력이든 만유인력이든, 뭐 전자기력이든, 뭐 부력이든, 양력이든, 네? 또 뭐 있어? 뭐 자기력이든, 뭐 있어? 네? 그 추진력이든, 아무튼 어떤 힘을 받으면은요, 그 힘 F를 받게 되면은 내가 운동할 거니까 나라는 어떠한 질량체의 질량값, 이 질량을 갖고 있는 녀석이 어떠한 가속도로 운동한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가속도로 운동한다. 그래서 F는 MA, 뭐 푸마라고도 하잖아요. F는 MA. 그래서 힘을 받은 질량이 M인 어떠한 물체는 A라는 가속도로 운동을 한다. 그래서 A라는 가속도로 운동한다는 것은요, A라는 값만큼 자신의 속도가 변해서 운동한다는 겁니다. 내가 멈춰 있었어, 그냥. 내가 그냥 멈춰 있었어. 속도가 빵이었어, 빵. 빵이었는데 어떠한 힘을 받으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가속도만큼 나의 속도가 더해진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속도가 있으니까 속도가 있다는 것은 운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체가 F는 MA라는 것을 통해서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은 중력이라고 했죠. 중력을 받아서 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중력 상수 G, 그다음 지구 반지름 R제곱, 그다음에 지구 질량 라지 M, 그다음 자신의 질량이라고 했죠. 자신의 질량 M 했었어. 이게 뭐라고? MA라고. MA. 근데 자신의 질량이 지워지네요. 그렇죠? 자신의 질량이 지워지네. 그래서 이때 내가 받게 되는 가속도의 크기를 따져보니까 중력 상수, 그다음에 지구 반지름의 제곱, 그다음에 지구 질량. 나의 질량이 사라진 거야. 내 질량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내가 어떤 속도로 어떤 가속도를 받는 것은 나의 질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돌덩이를 떨어뜨리던 쇠못을 떨어뜨리던 어쨌건 받게 되는 이 가속도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물체가 똑같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떨어져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뭐 다른 이제 뭐 외력 같은 것들은 지금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뭐 공기 저항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속도를 받게 되는데 이 자체가 다 상수잖아요. 다 정해져 있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그냥 A 가속도라고 하지 않고요. G라고 적어요. G라고 적고 이 라지 G R 제곱분의 라지 M 이 값을 계산한 결과 이 결과가 9.81 m/s 제곱이라는 중력 가속도다라고 합니다. 중력 가속도. 자, 얘가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중력으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되는 가속도의 크기는 모두 다 9.81 m/s 제곱으로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질량이든 간에 떨어지는 속도의 값은 똑같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요. 이 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구의 중심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서로 주고받고 있는 만유인력이라고 했죠. 서로를 끄집어 당기는 힘이라고 한 거예요. 자, 지구는 자신의 중심을 향해서 나를 끌어당길 거고요. 나라는 존재는 지구를 끌어당길 건데 지구를 끌어당기기에는 우리의 질량이 워낙 작으니까. 자, 이 라지 M 값이 우리의 질량 값으로 되면은 그게 지구가 받는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질량이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무의미하다. 지구는 꼼짝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던 그 중력이라는 힘은요. 무조건 지구 중심을 향해서 만들어지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좀 확대해서 쓰게 되면요. 확대해서 그려보면은 우리 지표면을 수평면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우리 사람이 놓여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중력을 어디로 받는다? 지표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받는다. 수직인 방향으로 90도 찍었다. 90도. 수직인 방향으로 받는 것을 중력이다. 그리고 이 중력 때문에 얻게 되는 가속도의 크기, 중력 가속도는 9.81 m/s 제곱이다. 라고 지금 이것을 주구장창 얘기한 겁니다. 주구장창. 자, 이게 중력이에요. 이게 중력. 그리고 이게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 가속도.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은 해결됐다라고 보고 다시 한번 보면은 얘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는 동전 하나와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동전 하나가 그냥 떨어졌을 때 얘네들의 채공 시간이 어떤가를 물었던 실험입니다. 그쵸? 그런 실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처음에 도움닫기를 하고 뛰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까? 이거에 대한 지금 답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네, 답을 다 알고 계시죠? 네,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그래서 이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얘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로 넘어가서 이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을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눠서. 이 물리라고 하는 역학 파트는요. 수직 방향, 수평 방향에 대한 운동을 나눠서 생각한 다음에 다 계산이 끝났으면 얘네 둘을 이제 종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씁니다. 종합해가지고 이제 포물선인지 어떤 운동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물리 역학인 거예요. 네, 그 역학 다루기 위해서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에서는요, 그냥 동전을 떨어뜨리는 거였어요. 그냥 동전을 떨어뜨리는 거였어요. 그럼 이때 수평 방향으로 생각해 볼까요? 수평 방향. 다시 말해 S축이죠, S축. 수평 방향으로 이 물체의 속도가 있었습니까? 이 물체의 속도가 없었죠. 그쵸?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이때의 수평 방향의 속도는 빵이다. 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 수직 방향. 수직 방향의 속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쵸? 값을 얘기하기는 애매하죠. 그쵸? 값을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처음에 이 물체는 멈춰 있었습니다. 아이고, 왜 일로 가? 멈춰 있었다가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는 속도가 더해지게 돼요. 자, 중력 가속도라고 했잖아요. 중력에 의해 받게 되는 가속도. 가속도는 속도가 점점 가해진다. 점점 속도가 더해진다. 라는 거기 때문에 속도의 값이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 그때 가해지는 그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9.81m/s 제곱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실험을 보면 얘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 속도를 갖고 있는 물체가 떨어졌을 때 이러한 포물선 운동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포물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그려지고 있는 걸 다 포물선 운동이라고 해요. 여기서 수평 방향의 속도를 생각해 볼까요? 어쨌건 얘는 수평 방향의 속도가 처음에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탁 날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수평 방향의 속도가 분명히 무엇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있어. 자, 지금 값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있었어요. 있었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 이것도 또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처음에는 멈춰 있었겠지만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속도가 더해진다. 가해진다. 라고 했죠. 가속도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0에서 시간에 따라 점점 증가할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요. 수직 방향으로 받게 되는 이 속도가 더해지는 정도가 동일한 중력 가속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직 방향의 속도는 매 시간마다 똑같을 겁니다. 매 시간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똑같으니까. 근데 속도도 똑같으니까 떨어지는 시간도 똑같다라는 거죠. 채공 시간이 똑같다라는 거죠. 아무리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수평 방향으로 VS라는 속도를 가져서 운동한다고 한들 어쨌건 채공 시간은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수평 방향으로 볼게요. 수평 방향. 자, 1번과 2번 상황을 모두 봤을 때 수평 방향에 속도의 변화가 있나요? 속도의 변화. 자, 수평 방향. 1번 실험 같은 경우는 속도가 처음에는 빵이었죠. 빵.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평 방향에 대한 속도가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그쵸? 정지하고 있는 녀석은 정지는 계속 정지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 2번 실험을 볼게요. 2번 실험. 수평 방향의 속도가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이 수평 방향의 속도가 변할까요? 속도가 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가속도가 필요하다고 했죠. 지금 지구상에서 가속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냐? 중력이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고 했는데 그 중력 가속도는 수직 방향으로만 작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직 방향으로만. 오케이?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까? 없죠.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물체는 S축으로 가고 있는 수평 방향으로 가고 있는 처음 속도 그대로 운동한다는 거예요. 속도가 그대로. 속도는 그대로.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등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속도를 갖고 있던 물체는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을 여러분들은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분석하라는 단계는요, 여러분 이제 2학년 넘어가서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러한 현상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교과서로 넘어가게 되면 낙하 운동을 비교한다고 해서 이 실험을 진행했고 동일한 시간에 떨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떨어진다는 거. 됐죠? 네, 됐어요. 그리고 수평 방향의 속도는 정지하고 있으면 계속 정지하고
다음에 속도를 갖고 있었으면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도달을 했어요. 그럼 먼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래프를. 왜냐면 이 표를 작성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표는요. 제가 나중에 수업 끝날 때 마지막 부분에 짤막하게 빠르게 감게 해가지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래프만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유낙하하는 동전과 수평으로 던진 동전의 시간에 따른 속도를 비교해보자. 그래프로 그려보자 라는 건데요. 먼저 자유낙하하는 동전의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라라고 합니다. 그려보라. 오케이? 근데 여기서 가속도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가속도. 자, 중력 가속도가 9.81m/s 제곱이었어요. 9.81m/s 제곱. 또 자세한 공식은요 나중에 언급하도록 하고요. 일단 중력 가속도라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물체에게 가해지는 속도 변화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도가 중력 때문에 계속해서 변할 거야. 근데 그 변한 정도가 매 초마다 이 물체가 갖고 있던 속도는 9.81m/s라는 속도만큼 계속 변할 거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0초일 때 이 물체의 속도는요 빵 미터 퍼 세크였습니다. 0초일 때. 근데 1초가 됐어요. 1초가 됐으면은 9.81이 지금 가해졌겠죠. 그렇죠? 9.81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가속도를 얻어서 속도가 더해졌을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2초가 흘렀어. 2초가 흘렀어. 근데 2초가 흘렀으면은 아까 그 더해진 값이 있잖아요. 그렇죠? 더해진 값이 있었는데 거기에 똑같이 또 플러스가 또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더해져야 되니까 지금은 두 개의 플러스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3초가 됐어요. 그럼 이제 두 개의 플러스가 있었는데 똑같이 또 플러스가 또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증가해야 되니까 이제 세 개의 플러스가 되겠지. 계속해서 속도가 변하긴 할 건데 그 변하는 정도가 똑같은 간격으로 변한다. 똑같은 속도가 변한다라고 해서 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등가속도. 자, 아까 정지하고 있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속도를 갖고 있던 물체는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수평 방향에서는 그렇게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었죠. 근데 수직 방향에서는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게 계속해서 동일한 가속도를 받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이때 이 수직 방향에서 수직은요 등, 가, 속도. 한번 더 볼까? 수평은 등, 속도. 이렇게 구분지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평 방향은 등, 속도. 왜? 작용하는 힘이 없으니까. 가속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정지하고 있어도 계속 정지. 내가 속도를 갖고 있으면 그 속도 그대로 등속도 운동. 근데 수직 방향은 중력 가속도를 받으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등 가속도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속도가 일정하게 계속 변해야 돼요. 원래 속도가 내가 이만큼의 속도가 있었다. 처음에 1초 동안. 그럼 2초가 되었을 때도 이만큼의 속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만큼의 속도가 또 더해져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3초가 됐어요. 3초가 됐어. 그러면은 이만큼의 속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이만큼의 속도가 더 늘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4초가 됐어. 당연히 쭉 가고 또 한번 그어주고 이런 거죠. 이래서 그래프를 쭉 그리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좀 여담으로 미리 얘기해 드리면요. 이 가속도라는 거는요. 가속도는 시간 변화량 분의 그다음에 속도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굳이 계산한다고 하면요. 델타 S 분의 델타 Y 값이에요. S축으로 변화량 값 있겠죠. S축 변화량 값, 그 다음 Y축 변화량 값.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기울기잖아, 기울기. 그래프 기울기.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다.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쵸? 기울기가 일정하죠? 왜 일정하겠어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왜 일정하냐고? 중력이 똑같으니까.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기울기가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이제 탁탁탁 뭔가 퍼즐이 맞춰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수평 볼게요. 수평으로 던진 동전의 속도 그래프. 수평 속도를 얘기하고 있네요. 수평 속도. 자, 수평 속도 분명히 처음에 어떤 속도를 갖고 있었겠죠? 속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해서 여기에 그리겠습니다. 여기. 하지만 얘한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가속도도 존재할 수가 없고요. 수평 방향으로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운동할 겁니다.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어요. 등속도 운동.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S축 델타 S분의 델타 Y는 기울기라고 했죠. 이 기울기 값이 지금 빵이네. 빵.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가속도가 빵이다. 가속도가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또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와 수학은 항상 같이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근데 전 수학 다 까먹었어요. 자, 이제 수직을 보겠습니다. 수직. 어쨌건 수평을 향해서 던지던 간에 수직은요 중력 가속도를 받아요. 똑같이 중력 가속도를 받기 때문에 정지하고 있었던 물체는 똑같은 속도 증가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아까 그래프와 똑같이 표현이 가능하겠죠. 1초일 때, 그 다음에 2초일 때, 그 다음에 3초일 때, 4초일 때. 그래서 이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쭉 이렇게. 그리고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다. 가속도가 일정하네? 아니, 기울기가 일정하네? 일정한 이유가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 정도만 이해하시면요 충분히 공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 그리는 게 있는데 이 표 그리는 거는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녹화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그 실험 영상 봤잖아요. 시간 천천히 흐르게 해가지고 0.0초에서 0.1초 흘렀을 때, 0.2초 흘렀을 때, 0.3초 흘렀을 때, 0.4초 흘렀을 때 쭉쭉 해가지고 그때 뭐 동전의 위치가 어디냐 봤을 때 처음에는 0m겠지. 그 다음 몇 미터일까? 몰라. 그 다음 몇 미터일까? 몰라. 측정해 봐야지. 측정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동거리, 속도 이런 거 계산해야 되는 건데요. 계산해야 되는 건데 이거 부가적인 거는 다 빼고 그냥 뒤에 가서 빨리 잡기로 제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간단한 거 좀 봅시다. 이거는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록을 해서 꼭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상세한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요. 먼저 이동거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을 이동거리냐 변이냐 이런 걸로 따지게 될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동거리는 물체의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체의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네, 어차피 방향성을 지금 고려하지 않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이제 부호로 표현하게 되면요. 이동거리는 S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쨌든 이 이동거리가 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변할 수가 있을 거니까 이거는 좀 이따 쓰고 나중 위치다.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다 라고 해서 이것을 한 번에 쓰는 거는요. 델타 S입니다. 델타 S. 변화량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변화량. 얼만큼 위치가 변했습니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까지 이만큼 변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변화량. 델타 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걸린 시간도 있어요. 걸린 시간. 얼마큼 걸렸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부호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알 수 있겠죠? 시간은 t.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할까? 델타 t. 시간이 얼마큼 변했냐? 델타 t.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델타 t.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속도로 한번 갈게요. 속도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얼만큼 이동거리가 변했는가. 단위 시간당 위치 변화량.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자, 일단은 지금 속력과 속도 구분하지 않을 거니까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다 라고 하겠습니다.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그래서 쓰게 되면은 걸린 시간 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걸린 시간 분의 이동거리. 그래서 얘를 이제 부호로 쓰게 되면요. 속도는 V로 쓰게 되고요. 걸린 시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델타 T. 그다음 이동거리 델타 S. 그래서 델타 T 분의 델타 S.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가속도 한번 볼게요. 가속도는 매 시간마다 속도가 얼만큼 변화였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동거리 자체가 위치 변화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위치 변화. 근데 가속도는 속도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도 변화. 그래서 얘도 쓸 때에는 걸린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쓰게 돼요. 그래서 얘를 부호로 쓰게 되면요.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간단하죠? 이거 자세한 내용은 굳이 다 다룰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 표를 꽉꽉 채우는 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알 필요도 없고 공식을 알아가지고 계산해가지고 하는 그런 노가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결국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는 것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어요. 중력 가속도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우리는 공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공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이 나중 위치는 그러니까 이동 거리라는 거죠. 나중 위치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 그다음에 지금 중력가속도죠. 중력가속도 곱하기 그다음에 시간의 제곱. 그래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수직 방향으로는 처음 속도가 다 없잖아요. 자유낙하 운동하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평으로 던진 동전도 수직 방향으로 처음 속도는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이 값이 사라집니다. 이 값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의 제곱인 거예요. 걸린 시간의 제곱. 그럼 이제 우리 이 값도 알고 있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9.81 곱하기 그 다음에 걸린 시간만 제곱해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걸린 시간이 지금 뭐야? 0.1초네. 0.1초. 그 다음에 얘는 0.2초네. 그래서 이때 계산해서 얻은 값이 뭐냐면은 물체가 0.1초가 흘렀을 때 이만큼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체가 0.2초 흘렀을 때에는 이만큼 이동했습니다. 0.3초 흘렀을 때는 이만큼 이동했습니다.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동거리라는 것은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0초에서 0.1초가 흘렀을 때 각각의 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위치 값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값을 빼주라는 거예요. 나중 빼기 처음. 그러면은 어떠한 값이 나올 거예요? 어떠한 값이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0.2초에서 0.1초, 0.1초 그 사이, 0.1초라는 그 사이 동안 이동한 거리를 계산해 보면은 빼주면 되잖아요. 빼주면 어떤 값이 또 나올 겁니다. 또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이동거리라는 값을 얻었죠? 근데 얘는 이제 속도를 구하래요. 속도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때는 이 이동거리에 걸린 시간을 나눠주면 되겠구나. 걸린 시간이 지금 0.1초니까 0.1초. 걸린 시간이 시간 간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간격이 0.1초. 여기도 간격이 0.1초. 여기도 간격이 0.1초. 그러니까 0.1초를 각각 나눠주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속도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속도값. 네, 이거는 제가 그냥 빠르게 계산을 해가지고 쭉 적어드릴게요. 지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공식을 통해서 계산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험을 제대로 하게 되면요 이러한 결과값을 얻게 될 겁니다. 속도 변화를 계산해보니까 0.98m/s가 나왔고 그 다음 시간 0.1초 그 다음 시간에도 0.98m/s의 속도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거기에 0.1을 또다시 나눠주니까 그때 물체가 받게 되는 가속도의 크기가 9.8m/s 제곱이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9.8m/s 제곱, 9.8m/s 제곱. 가속도가 동일합니다. 제가 소수점을 계산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지 소수점까지 했었으면 9.81에 더 가까운 값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갖고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중력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는지 어떻게 역학적 시스템과 역학 시스템이 만들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됐죠? 이 뒷내용은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다뤘으니까. 그래서 이 뒷내용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이제 담당 선생님께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